네,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과 현직 기무사 부대장이 공개석상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계엄 문건 사태 파장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또 고 노회찬 의원의 빈소에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이 노 의원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드루킹 측의 대가나 협박성 요구는 없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자, 먼저 기무사 문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 이 문건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송영구 국방부 장관 그리고 민명삼 기무부대장 진실 공방이 있었는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보시고요. 이게 초유의 일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장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소관하시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해당 실장들도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면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기무사령부와 관련된 장관님 말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지금 민 대령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장관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안 됩니다. 예. 네, 최 의원님, 그 민명삼 대령 36년간 이제 군에 근무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명예를 걸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공개석상에서 장관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작심 발언을 했다. 하극상이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너무 역동적인 일들이 마구 벌어져서 조금 다들 좀 정신이 없달까 좀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가 이런 걸 잘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현상만 보면 국방부 장관에 대하여 기무사의 이제 말하자면 아랫사람이 그 공개적인 석상 그것도 국회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극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현상만을 지금 우리가 떼어내서 그게 하극상이다 아니다 누가 잘못했다를 따질 상황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군 개혁 그중에서도 기무사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태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국회에서 벌어진 저 상황이 뭐 잘한 거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저것도 문제지만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기에서 저도 이게 좀 처음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갈등을 빚나 봤더니 표현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우선 송영무 장관이 얘기한 그 뭐 놓고 가라, 뭐 별 문제 없겠다 했다는 문건은 위수령 관련 문건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계엄 실행 문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건이 여러 개여서 우선 헷갈립니다, 상황이. 그래서 송영무 장관이 위수령을 일반적으로 검토한 거라면 뭐 그거는 문제가 없지 않냐 이 정도 얘기로 들리고요. 그래서 이 진실 공방은 결국은 이제 독립된 특별수사단이 이것까지 뭐 한 파트로 해서 진상을 파헤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이 당시 이제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놓고 가라 그 이야기했는지 또 이후에 했던 정무적 판단이 적절했는지 뭐 이런 와중에서 지금 이게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 이 계엄 관련한 문건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도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뭐 군 내부 일부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한참 촛불 사태가 심각할 때 뭐 만들어졌다. 그때 뭐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께서 요구를 하니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정말 그 쿠데타를 모의했다. 이런 설도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그리고 최근에 이 문건이 나와서 국회 혹은 또 시민단체를 통해서 밝혀지기까지 그럼 문건은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난야 그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진실에 가까이 들어갈 수 있고 각각 그 지금 뭐 민명삼
부대장이나 송영무 장관이나 왜 저런 얘기들을 하시는지 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애석한 거는 뭐 그냥 초유의 사태라고 표현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뭐 이게 볼썽사나운 모습이고 군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난주에 우리 개각 얘기하면서 송영무 장관은 군 개혁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제 상황 국방위 상황을 보면서 장관으로서 리더십이 과연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기무부대라는 거는 장관 바로 밑에서 직속 예하 부대로서 각 군의 동향을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방첩 기능을 하는 게 제 목적이잖아요. 그게 딱 그럼 장관을 보위해야 되는 그 부대인데 여기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는 그럼 과연 장관이 향후 군 개혁을 옳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후로라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국방위에서도 사실은 야당 의원들이 좀 더 강하게 추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또 아쉬운 점도 있고 그래요. 예. 요거가 관련하여 예. 이 리더십 문제를 얘기할 때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무사는 개혁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기무사를 굉장히 큰 폭으로 폐지하거나 아니면 큰 폭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앞장서고 있는 게 지금 송영무 장관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 기무사가 지금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진실 공방을 다른 데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한민구 전 국방장관하고도 또 기무사가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민구 전 장관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은 그 정상적인 왜 2년마다 한 번씩 검토하는 계엄 관련된 문건을 자기는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분은. 그런데 기무사는 지금 한민구 장관 지시로 계엄령 관련한 문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예. 저는 지금 기무사가 벌이는 저런 조직적인 저항이 지금 기무사 개혁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긴 힘들다. 물론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민명삼 기무부대장이 기무부대 이 정보통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야전 출신이고 지금 현재 장관하고 호흡을 맞춰서 기무부대의 개혁에 대해서 한창 일하고 있던 차에 이 문건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어제 같은 상황이 발생했으면서 또 전역 신청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검토해 보면은 최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석구 사령관이 전역 신청한 거 아닌가요? 민영삼 아니죠. 민영삼 대리가 했었죠. 또 했나요?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던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한 지시 여부에 대한 것도 이번에 또 처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 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 한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상의 조사, 그 이상의 윗선, 그것도 밝혀내야 지금 오히려 저는 더 크게 보는 부분이 황교안 대행도 모른다. 한민구 전 장관도 모른다. 지금 이 상황이 더 위험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황교안 대행이나 한민구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면 그건 기무사를 누군가 통수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개선 조직에서. 그런데 당시의 정상적인 개선 조직은 한민구 전 장관하고 황교안 대행입니다. 당시에 청와대는 직무 정지 상태의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청와대와 청와대 보좌진이 뭘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개선 조직에 있는 두 분이 이 계엄 문건에 대해서 몰랐다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군에 대한 개선 조직의 통수권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는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제 지시가 됐고 보고가 된 게 차라리 그것은 또 이야기를 누군가 해주셨습니다. 책임은 져야 되지만 정상적으로 나라가 작동된 건데 두 분이 모르셨다면 그건 정말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 군 지휘권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게 더 위험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제 국방에서 나온 얘기들은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가 됐고 한민구 장관 지시를 통해서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진실은 언젠가 나올 테니까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올 거고요. 어느 한쪽 편을 제가 옹호하려는 건 아닌데 이게 확실히 진실이 밝혀지고 성격을 알려면 저는 문건이 만들어진 생성된 연유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뭐 쿠데타 모의다 아니면 그냥 컨틴전시 플랜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과연 왜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촛불이 막 그 요구가 세지고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있고 막 이럴 당시 정말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시나리오로 예. 아니면 정말 내부에서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정권을 창탈하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이 확인이 된 연후에 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제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좀 더 파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제 실행 계획이 이거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뭐 이걸 좀 입증해주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허술한 부분도 있다. 이거 공개석상에서 보고를 하고 USB에서 담아냈고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세부 67페이지짜리 이거 세부 계획 이후에 나오는 어떤 실행 계획이 다분히 있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예. 우선 다행인 것은 이게 실행되지 않았다는 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 좀 안심하시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합참 계엄과에서 검토하는 계엄이나 뭐 그런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과 차이점이 나는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요. 예.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 첫 번째가 언론이나 국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예, 이건 다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통상적인 편람하고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통상적인 편람과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 또 하나가 작은 것 같지만 야간 통행 금지 내용 들어있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군 부대 배치 계획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무슨 부대를 배치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행 계획으로 보고 어제 또 하나 이제 많이 주목을 받은 게 외교적으로 계엄을 이제 확인받기 위한 외교적인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이게 일상적인 뭐 그 검토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허술하다고 하신 것은 저는 그게 허술한 게 아니고 이 문건의 작성 과정,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해당된 사람들은 다 한편으로 찜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USB로 가지고 있고 싶었고 이게 어쨌든 이 작성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지시를 작성을 했고 사령관에게 보고해 두는 것이 이거는 자기를 구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술했다기보다는 다른 또 마음이 작동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불손한 의도로 뭔가 모의를 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만들어진 거라면 기록을 없앴어야죠. 기록을 없앴어야 되는 거고 그게 그 일부 장병들에 의해서 자진 신고가 되고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저희가 또 의심을 해볼 만한 대목은 있어요. 정말 위험한 문건이라면 우리만 딱 한 우리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4명 있습니다만 4명만 알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땅에 묻어 없앴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남아서 돌아다닌다는 것도 조금 그게 의아한 검토 대목. 차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일정 소수만 가지고 있다가 확인을 하고 폐지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실행 계획으로까지 옮겨지려고 준비가 됐던 거라는 게 확인이 되려면 사실 이게 이제 뭐 예하 부대나 이런 데까지 이제 이런 게 하달이 되는 부분 이게 좀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또 그때는 또 좀 내용이 상황이 좀 바뀔 수 있겠네요. 틀려지겠죠. 완전히 다른 상황이 좀 상황이죠. 그거는 틀려지겠죠. 그 실행 계획뿐만 아니라 실행에 착수하는 1단계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공무원이나 군 관료 그 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후의 나의 거취 책임 소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4명이 뭔가를 얘기하는 건 그건 모의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극비리했을 것 같고 이것까지 밝히는 것이 지금 독립수사단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USB가 돌아다닌다 아니거든요. USB는 그 하나밖에 안 만든 거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문건은 2개를 만들었다가 하나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하나는 폐기했다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기무사에서 청와대에 주지 않았냐 또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관리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러니까 촛불혁명으로 정부가 바뀌고 그 이후에 사실은 누군가가 이거 이철희 의원한테 제보했다고 이철희 의원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건이 국회
그다음에 시민단체를 통해서 유출이 됐다는 것도 예. 어쩐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거 확인이 공익 제보인 되어야 것이죠. 공익 제보. 알겠습니다. 기무사 내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입관식이 예정대로 열렸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빈소를 찾고 있습니다. 두 분 혹시 뭐 빈소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못 가봤는데 네. 마음속으로 많이 애도하고 있어요. 예. 그러셨구나. 일반인들도 많이 이렇게 빈소를 방문해서 사망을 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의 분위기, 그러니까 당파랄지 이념이랄지 이걸 다 떠나서 그 죽음을 지금 추모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부터 우선 노회찬 전 대표를 그러니까 진보의 아이콘이다 이런 말로는 표현이 안 되게 저분이 미래 우리나라의 오바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 왔던 분이셔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방송 출연이 막 왔는데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마음, 노회찬 전 대표가 한국의 오바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저뿐만 아니고 진보 보수를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도 했고 또 평소에 품성이 너무 소탈하세요. 소탈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길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식으로 살아오셨던 분인데 원외에 있으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그 독특한 상황이 예, 예. 있거든요. 돈은 집중적으로 확 들어가는데 뭔가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애매한 그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 동창이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유서에서 남겼지만 그걸 나중에라도 법적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또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오신 분이 그런 타격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건 무엇보다 진보와 정의당을 위한 선택인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금까지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런 감정입니다. 예. 노동계를 대표하는 정의당의 원내대표를 지냈고 또 대표까지 지냈던 분이시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오늘 이번 그 빈소에 많은 뭐 비정규직 노동자도 그렇고 뭐 그런 좀 사회적 약자분들도 많이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분이 살아온 길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사실은 노회찬 의원께서 보여주셨던 그동안의 행보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하셨던 얘기, 법안들 그리고 국가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촌철살인에 한마디씩 하셨던 것들이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 있었던 거고 그 마음이 이런 애도 물결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뭐 고등학교 때부터 뭐 무슨 그 사회정의를 위해서 하시다가 이제 노동운동에 투신했고 뭐 이렇게 오면서 삼성 떡값 사건으로 어려운 일도 겪고 뭐 이런 과정에 그 아까 우리 최 의원님께서는 뭐 진보와 정의당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당신이 그 불가피했지만은 불법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 개인적으로 얽매여 계셨던 거 아닌가. 지금 뭐 여의도 주변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이나 표현을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 작은 것 때문에 이렇게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맑은 분이었다는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고 노회찬 의원의 수사가 뭐 권류는 아니었다 격까지였는데 수사를 하면서 그런 일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 선상에 올랐겠다. 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냈고요.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도 원통한 죽음이다. 책임을 반드시 물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우선 드루킹 특검 자체가 많은 논란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여당의 경우는 사실 국회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이 지금 갑자기 노회찬 의원의 정치자금 조사로 가버려서 본류가 이상해졌는데 이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특검이거든요. 인터넷상의 댓글 조작.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오히려 특검이 집중해야 될 방향은요. 드루킹 특검이 얘기했던 2007년에
새누리당 관계자로부터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새누리당 관계자로부터 매크로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댓글 조작 때문에 대선에 졌다고 드루킹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건데 예. 오히려 집중해야 될 거는 드루킹의 매크로 조작 더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만 자꾸 얘기하는데 새누리당의 2007년, 2012년의 매크로 조작 그것을 수사하는 게 맞지. 이거는 저는 정말 그 우상호 의원 생각이 그게 일정 부분 동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특검을 통과시킨 국회에 대해서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진짜 정말 좀 그런 게 그리고 끊임없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모욕을 주잖아요. 이 행태 이거는 정말 이번에 바로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가까운 얘기들이 막 흘러나와서 그 피의자들이 고통당하고 극단의 선택까지 하고 뭐 이러는 거는 저희가 꼭 이번 특검 그다음에 노회찬 의원 건만 아니더라도 한 사회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렇지 않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는 일들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빨리 본류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연 드루킹이 노회찬 의원도 뭐 그전에 드루킹이 썼던 글이 작년에 썼다는 글이 돌아다니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뭐 김종대 의원까지도 막 나오는 과연 드루킹이 어디까지 이 소위 이 마술을 뻗치고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저런 일들을 했는지가 빨리 밝혀져야 그래야 그다음에 우리 정치권도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고 이를 기화로 해서 좀 깨끗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런 식으로 만약에 좀 뭐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나쁜 의도로 그다음에 나쁜 방법으로 정치인을 올가매려고 하는 세력이라면 저런 세력들이 다시는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정치 관계 문제점들도 한번 그 개선해 나가야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 맞는 말씀인데요. 저는 특검이나 이제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언론에서 비판을 받는 게 되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못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다 보면 또 왜곡된 프레임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권력이든 야당이든 누구든 저는 수사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김경수 의원을 표적으로 한다.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드루킹 일당이 어느 정도까지 댓글 조작을 했는지 그게 전 초점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드루킹이 밝힌 여야를 넘은 그런 어떤 저는 기획 접근이라고 보는데요. 이번에도 그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에게 접근했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회찬 의원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입각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안 되니까 버리고 또 다른 데로 옮아가고 이런 형식의 얘기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의 초점을 맞춰서 여야를 넘어 진실을 밝혀야지 이게 살아있는 권력을 더 수사해야 된다. 이 또한 저는 역차별 같습니다. 네, 뭐 수사는 30일 정도 남아있는 공정해야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좀 이게 참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또 나왔던 게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보좌관 이야기입니다. 뭐 노회찬 의원 사망일 앞두고 이제 뭐 좌파 척결 기념일로 지정하겠다, 잔치국수를 먹었다, 뭐 이런 글들을 올렸는데 참 이게 뭐 사실 좌우를 넘어서서 고인 앞에서 할 행동이 맞았나라는 의문은 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게 이제 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또 이런 일들이 생겼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가 계속 굉장히 도덕적인 얘기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극단의 진영 싸움이나 논리 이런 거 없었으면 해요. 그러니까 글을 올렸던 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노회찬 의원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에 뭐 잔치국수를 먹고 뭐 했다는 거를 똑같이 패러디 갖고 했는데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 광모 의원께서 또 트위터에 뭐 또 이상한 글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안을 너무 진영 논리로 빠져서 쳐다보지 말았으면 그렇게 갖고 우리 사회가 너무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한국당이 간단히 하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구인 비대위 체제, 김병준 위원장 포함해서 9명이죠.
외부 인사 4명이 합류를 했습니다. 글쎄요, 면면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뭐 좋은 평가도 있고 참신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 참신성 부분은 뭐 저는 누구를 뽑아도 안 참신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비대위를 구성할 때 유시민 작가까지 오르내리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뭐 하늘 아래 새 인물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경제에 집중돼 있고 소상공인 새롭게 구성된 소상공인 모임의 사무 책임자, 책임자를 영입하고 이런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것으로 가면 아마도 국민들께서 식상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소상공인의 대표가 비대위에 들어가서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은 소상공인 대책, 자영업자 대책을 만든다면 그로부터 이제 자유한국당이 새로 시작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구성은 경제와 그런 뭐 경제적 약자를 다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협치할 건 협치하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건 대안을 제시하고 이후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정당으로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뭐 기왕 출발했으니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과연 이 경제 정책 쪽에만 집중을 하는 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점인가라는 데는 역시 계속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 정책 지금 평소의 당 지도부가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을 확 뜯어 고쳐야 그래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눈길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좀 더 과감한 시도, 그다음에 좀 더 개혁적인 생각들이 좀 오고 가고 하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장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